내 척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리 뒤편에다가 쿠션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이 수동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몸의 어떤 정렬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우리 막 보조기 차고 이런다고 척추의 정렬이 매우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최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한부부의 아내 김태희 남편 유경수입니다. 원장님은 어제 진료 또 많이 보셨죠? 네, 거의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제일 많이 보는 환자군이 혹시 어떤 걸까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하긴 한데 네. 통증 환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는 척추 관절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심평원에 이제 최근 10년간 우리 척추 관절 질환의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최근 10년 아니고 12년부터 21년까지가 나와 있었어요. 보시면 전체 인구수의 22% 척추 질환의 발병률이 많죠.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허리를 아파본 적이 있다. 그렇죠.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게 또 진단 연령이 계속 낮아져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기보다 평균 진단 연령이 계속 어려지거든요. 12년에는 41살이었는데 21년에는 36.9살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수술을 받은 환자의 나이인가요? 평균 수술 연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 수술 많이 한다? 네, 수술을 많이 한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보는 환자군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이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짜자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또 얻어갈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허리 디스크 하면 허리가 아픈 건데 일반적인 요통이랑 또 디스크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저 디스크인가요? 뭐 이런 그쵸, 게 많이 그쵸. 물어보잖아요. 네네. 엄밀히 얘기하면 통증이 없는 환자분들한테도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거든요. 아, 통증이 없어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엄밀히 딱 나눠서 구분하는 게 개인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가끔 환자분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조금 아픈 상황에 이 정도 허리 아픈 게 무섭다던 디스크인가? 나 수술 받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아니 그냥 허리만 조금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대부분 그래도 50대가 넘어가는 환자분들이라면 디스크에는 아주 작은 문제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노화네요, 그것도. 디스크의 노화. 예, 맞아요. 그래서 DDD라고 하거든요. DDD. DDD가 뭐죠? Degenerative Disc Disease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디스크의 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허리 아프면 다 디스크냐?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디스크라고 할 때 무엇을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알아두고 근데 혹시라도 증상적으로 내가 다리나 엉덩이 같은 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신경들에 연결된 부분들이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혹은 통증이 그냥 뜨끔뜨끔 하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한 느낌 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혹은 신경 라인 따라서 근육이 좀 욱신욱신한 느낌 뭐 이렇게 같이 들면 디스크일 수도 있다. 일반 요통과 디스크는 약간의 감각도 다르고 부위도 조금씩 다르고 차이점이 조금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요통은 허리 주변 근육의 손상일 수도 있는데 이 디스크의 정체가 뭘까요? 디스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풍선 한 500겹 정도로 이해하시면 500겹? 네. 이 뼈와 뼈 사이를 푹신푹신하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물풍선 같은 어떤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생겨 있는 모양새가 이 섬유륜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푹신푹신한 물질을 겹겹이 좀 감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우선 너무 소중하니까. 맞아요. 그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찹쌀떡 먹어보면 가운데에 안고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네네. 디스크도 이 가운데 수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들 주변으로 여러 겹으로 왜 우리 양파 이렇게 갈라보면 네. 여러 껍질이 이렇게 막 싸고 있잖아요. 네네. 디스크도 이제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완충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 겹겹이 쌓여있는 겹들에 손상이 생기거나 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허리 통증이 없으면 사실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죠. 근데 주기적으로 내가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나 엉덩이 혹은 고관절 주변부의 통증이 반복된다. 그럼 일단 좀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사실 진료를 빨리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집에서 내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에 와서도 아마 저희가 할 텐데 네. 이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하지 직거상. 네, 맞아요. 말이 어렵죠. 네. 다리를 그냥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검사예요. 그러면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다리가 들려 올라감에 따라서 신경이 쭉 당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경에 텐션이 걸려요. 이렇게 했을 때 더 강한 어떤 불편감이 만들어지냐 이걸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그대로 위로 이렇게 높이 들어주면 그랬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디스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그거는 혼자서 들긴 좀 힘들겠는데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있을 때는. 능동적으로 들 때는 검사의 의미가 조금 약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들어줬을 때 좀 더 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혼자 까치발을 한번 들어본다거나 그건 혼자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뒤꿈치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발 앞부분을 들고 걸어보는 거죠. 펭귄 걷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나 네. 그러면 이 밑에의 움직임, 밑에라는 건 이제 종아리,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와서 다리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주면 허리 주변부의 문제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별해 볼 수 있죠. 뒤꿈치로 걸었을 때 가끔은 이 발 앞부분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못 드는 거네요. 예, 이거는.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져서 이 발이 한쪽은 들리는데 반대쪽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네,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걸로 맞아요.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플 때 디스크다 하면 MRI를 꼭 찍어야 되나 하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MRI가 뭔가 엑스레이 찍듯이 그렇게 쉽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꼭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찍으러 가야 될까요? 가능하면 이 디스크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증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MRI를 촬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조금 아픈데 단순히 뭐 한 3일 정도 됐는데 아픈지 그래도 MRI 너무 나는 찍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좀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촬영할 정도의 검사는 아니지 않나. 네, 비용도 그렇고. 맞습니다. 한 1주, 2주 이내에 뭐 약간의 통증, 허리 통증이 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MR 찍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증의 양상도 단순히 감각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마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마 볼 거거든요. 보면 그냥 단순히 근육통, 뼈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냥 단순 염좌, 뭐 이런 정도의 소견이라면 MR까지는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는데 4주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요. 이러면 찍어보는 게 좋죠. 내가 자는 동안에 이 통증으로 인해서 좀 불편감을 겪어요. 혹은 잠들기가 어려워요. 통증 때문에. 그러면 역시 이 정도의 통증 양상이면 좀 반드시 진통제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면 MR 촬영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허리 주변부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관련된 시술을 좀 여러 번 받았다.
근데 내가 통증이 또 나타났다 하면 한번 좀 촬영을 해보시는 게, 반복해서 시술을 받았을 때는 그 주변 조직이 조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한번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반드시 바로 가야 될 거는 마비 증상이 생겼거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대소변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허리가 아픈데 열이 온몸에서 나거나 뭐 이러면 반드시 MR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RI는 수술 적응증일 때는 좀 긴급하게 찍어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화면을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네. 들고도 오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게 요추 5번이랑 꼬리뼈 1번 사이. 네. 5번, 1번, 뭐 5번, 6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물풍선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이면 아, 내가 디스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런 상황이면 통증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MR 볼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의료진은 환자 입장에서 내 디스크가 건강한지만 보려면 이 디스크의 색깔만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디스크의 색깔이 달라요. 영상으로 보일 때 디스크 안에는 대부분 이제 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MRI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안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 디스크가 통통한 상태, 또 건강하다 이러면 이제 하얀색일 가능성이 높죠. 척추뼈 사이사이에 좀 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있다 촬영을 했더니, 그러면 디스크가 노화가 좀 진행됐거나 손상이 좀 많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수분이 빠지고 쭈글쭈글한 디스크가 또 안 좋은 디스크네요. 그렇죠. 아, 네. 좀 슬픕니다. 우리 피부 세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분을 머금고 있고 탱글탱글해야 좋은 네. 세포, 좋은 피부 조직이듯이 디스크도. 그래서 MR을 찍고 나서 내 디스크의 건강을 체크해 보려면 색깔,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네.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 찍으러 가서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원인을 알았다 하고 안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찍었는데 뭐 별다르게 막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통증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네. 이 통증, 또 원인이 뭘까요, 대체? 물론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크게 하나는 디스크에는 얘가 이제 부풀어서 주변 조직을 막 압박하거나 완전히 다 터져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디스크의 손상이 조금 쌓여서 이 가운데에 있는 수액이 조금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MR상으로는 매우 명확하게 관찰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네. 막 손상도가 막 되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모습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수액이 사실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바깥으로 살짝 스며 나와서 주변에 어떤 뭐 신경 뿌리라던가 인대 조직 이런 데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자결감이 나요.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염산을 그 조직에 부은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좀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 화학적 신경근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이네요, 결국. 맞아요. 염증의 원인이 이제 어떤 물질에 의한 거고, 얘는 이제 면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 더는 흉추와 요추 사이에서의 문제인데, 요추만 우리가 확인하느라고, 요추는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흉추, 요추 사이 연접부, 그 주변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통증이 좀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는 내가 허리 주변부에 MR 촬영을 다 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해도 허리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지만 원인이 등에서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이 흉추랑 요추 사이에 있는 이 병곡정 같은 부위거든요. 이 부위는 불안정성도 높아가지고 조직들 손상도 자주 일어나는 위치예요. 이 주변이 손상을 받게 되면 허리를 비롯해서 엉덩이 주변부까지 약간의 신경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MRI상 비교적 깨끗하지만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발견되지 못하는 화학적인 신경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등허리가 만나는 그 부위에 또 뭔가 문제 때문에 엉덩이 부분까지도 아플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디스크의 노화 부분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전체가 다 노화를 피해갈 수 없죠. 맞죠. 그래서 아껴 써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할 부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고
관리를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수술을 면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네.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보다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좋듯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쁜 자세들을 피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자세 종결자. 이전 화에서는 이제 음식들의 종결을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자세의 종결을 좀 선언할지 어떤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제가 하루에도 10번씩 얘기하는데 바닥에 앉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좌식 생활을 하지 마라. 근데 바닥에 앉는데 한국 네. 사람들은 바닥에 또 양반다리를 해서 앉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편한데요, 그 자세. 네, 편하세요? 저는 편한데요. 아, 허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좀 아프긴 해요. 못 일어서죠,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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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안 좋은 자세 아닙니까?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바닥에 오래 앉아서 생활했던 허리를 조사해 보면 일반적인 허리가 받았던 하중의 2배에서 3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허리 아파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치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바닥에 앉지 마세요.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양반다리는 왜 안 좋은 건가요? 얘는 일단 고관절의 구축을 만들죠. 고관절 주변부가 경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골반이 비록 후방경사라고 골반이 원래 중립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네. 척추 정렬 상태가.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부정하게 돼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구부정. 등도 굽어져요, 그렇게 네,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등이 원래 커브도 굽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척추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장력을 유지한 상태로 요 커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등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말리게 되면 이 모든 중력의 하중이 허리로 다 내려가게 돼요. 허리가 또 일을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 부하 이런 것들을 너무 단기간 내에 과하게 늘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일단 좌식 금지. 의자에서나 바닥에서 양반다리 금지. 양반다리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는 거, 허리가 커브가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까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요즘은 허리를 과도하게 전만을 시켜요. 요렇게. 맞아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려면 그 S자 곡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엉덩이가 좀 뒤로 나오고. 맞죠. 그걸 너무 과도하게 늘 앉아있으면 허리 건강에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중립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과도하게 허리를 꺾게 되면 복근의 힘이 떨어지게 돼요. 커브도 중립 상태의 커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리를 더 앞으로 내밀게 되니까 불안정성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나의 몸을 좀 잘 써야겠네요. 좋은 자세를 좀 또 잡으려면.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을 하는 운동들을 좀 배우면 좀 도움이 되죠. 골반 움직임을 하려면 고관절 주변부가 유연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허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결국에 골반 위에 척추가 이렇게 쌓아져 올라온 거니까 그쵸. 골반의 안정성과 요걸 지탱하는 고관절 주변부의 안정성이 좋아야 허리 건강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다리 가만히 있는 자세 말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의 케이스 들다가 삐끗. 맞아요. 사실 네. 뭐 무거운 걸 들면 너무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죠. 요즘은 그냥 종이 떨어진 거 하나 줍다가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수하다가 맞아요. 숙이는 행위 자체가 허리에 부하를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굽히는 동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허리에 부하를 많이 걸죠. 네. 이 척추가 서 있으면 이렇게 압력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네네. 요런 위아래로 척추에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좀 어려운 말로 쉐어 포스라고 하거든요. 너무 네. 어려운 말인데. 우리 디스크나 허리 주변부 조직에 네. 견디기 가장 어려운 이 힘의 종류예요. 그게 숙였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산 상태는 괜찮은데. 맞아요. 숙이면 이게 힘의 벡터가 좀 달라지면서 허리뼈가 견디기 힘들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힘은 허리 구조물로는 견뎌내기가 가장 어려운 힘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숙이는 거는 허리 건강에
안 좋습니다. 허리에 대한 이해도라는 거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요즘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힙힌지 자세라는 걸 좀 잘 안다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허리 주변부 장력을 잘 유지하고 그대로 숙이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를 이제 데드리프트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힙힌지를 잘 활용하면 허리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허리로만 이렇게 숙이거나 뭘 줍거나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좀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제 목욕시키다가 아이를 욕조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삐끗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꺼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들어 올리는 게 허리를 좀 덜 다치게 하는 습관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거실 생활을 한번 보면 푹신한 소파. 아까 똑같은 건데요. 등이 이렇게 굽히고 골반이 뒤로 말려서 이렇게 편하게 푹 꺼져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러면 척추의 커브가 다 망가져요. 그러면 디스크 압력도 더 증가하게 되고 이 편안한 소파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푹신한 소파보다는 적당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골반 아래쪽 엉덩이 면을 잘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곳에 앉아 계시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소파에 기대서 앉거나 또 그럼 양반다리가 되거나 좌식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들이 별로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아침에 세수를 숙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수를 숙여서 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스탠딩 세수하라고 합니다. 스탠딩 세수요? 네, 서서 세수를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네네. 샤워할 때 세수를 같이 하면 됩니다. 머리를 감는 것도 똑같거든요. 네. 제가 허리 다친 분들에게 숙여서 머리 감지 마세요도 꼭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숙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오늘 한 치료를 모두 도로아미 탑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숙이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고 그럼 머리를 감을 때도 숙이지 않으면 그냥 샤워를 아침에 그냥 하면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굽혀서 세수하지 말고 샤워 세수를 하자. 네. 그러면 뭐 한 번에 빠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아침에 나는 샤워가 너무 힘들다. 난 빨리 세수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좀 안정적인 자세, 그러니까 힙힌지라는 자세를 잘 취하고 무작정 그냥 허리를 이제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씻지 말고 가능하면 허리 척추 레벨은 좀 세워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다리도 좀 벌려서 안정감을 좀 갖고 이렇게 하시면 허리 다칠 일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척추의 정렬은 대체 뭘까? 어떤 게 좀 좋은 정렬의 상태인가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립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뒤로 막 이렇게 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막 허리가 막 나가 있는 것도 아닌 중립의 상태인데 앉아 있을 때 복근도 살짝 쓰이는 게 좋아요. 복근이 살짝 쓰이는 거. 그래서 복근의 긴장감이 있어야 복 앞도 높아지고 척추 주변의 안정성도 높아져요. 그럼 뭐 이런 자세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의자에 앉아 계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가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내 척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리 뒤편에다가 쿠션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이 수동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몸의 어떤 정렬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 스스로 이 힘을 좀 써가지고. 맞아요. 좀 능동적인 것들이 관절 건강에는 훨씬 더 좀 도움이 된다. 왜 우리 막 보조기 차고 이런다고 척추의 정렬이 매우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의 퇴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점점 더 코어 근육들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말로 설명드리자면 너무 어려워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드리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 요추의 전만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추를 약간 평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꼬리뼈를 밑으로 좀 당겨서 누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 척추의 중립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지 않을까.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삼각 팬티를 입었다 생각하고 팬티가 정면을 보고 진짜 빵 터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자세는 중립을 유지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허리를 너무 앞으로 꺾는 거. 그리고 푹신한 데 앉은 것처럼 너무 뒤로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게 만들어지는 거. 허리가 구부정하면 이 디스크가 압박받아서 뒤로 이렇게 밀려나서 얘가 부풀어서 신경을 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 거는 일단 좋지 않죠. 근데 단 한 가지 경우, 협착증이 매우 심한 상황이면 네. 허리를 오히려 중립이거나 피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해져요. 네. 네, 이런 경우라면 약간은 좀 구부려서 통증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심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환자분들은 척추 정렬 상태 중립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는데 환자분들이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개 뽑아왔어요. 환자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질문들로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수없이 듣는 질문들. 네. 이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 오늘의 이제 Q&A를 쭉 들으시고 나의 요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하나요? 디스크는 어떤 조직이죠? 수핵이요. 물풍선 같은 조직이에요. 우리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쿠션. 중력, 그렇죠, 쿠션. 이 마찰을 좀 막아주는 네. 물풍선 같은 조직인데 네. 뼈와 뼈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뼈에는 혈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 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디스크랑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이 디스크로 영양분이 확산돼서 공급이 돼요. 뿌려주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픈 환자분들에게 감압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예전에 네, 했거든요. 네. 이 디스크를 늘렸다가 다시 또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펌핑하는 과정에서 이 디스크로 영양 공급이 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움직임이 있는 게 디스크의 회복에는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흔히 쉽게 그냥 전 국민이 다 아는 허리 통증에는 걷기가 좀 도움이 된다. 네네네. 그럼 걷는 과정에서는 이 디스크가 척추의 중력에 의해서 눌렸다가 회복됐다가 늘렸다가 회복됐다가 이러거든요. 이런 펌핑하는 과정이 이 디스크 입장에서는 영양 공급이 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디스크와 꼭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협착증.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디스크가 심해지면 협착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협착이라는 증상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으로 인한 어떤 종착지 같은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디스크가 반드시 협착으로 가느냐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라는 증상이 자꾸만 반복되면 퇴행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손상이 계속 쌓일 거니까 그 주변부로. 그러면 얘네가 계속 반복된 손상이 쌓이면 협착증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디스크의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원인 중에 하나인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허리 주변부의 조직들, 특히 척추가 노화가 되면 척추는 주변부로 골극이 형성되고 뼈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공간을 좀 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인 건데 협착증은 디스크가 있다고 반드시 다 협착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나 협착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이 디스크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말이냐 방구냐. 허리 건강을 늘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디스크만 가지고 협착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관리를 안 했을 때, 퇴행이 누적이 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스크의 높이가 감소될 수 있거든요. 손상이 계속 쌓이면. 그러면 이 주변부를 잡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이제 뭐 주름도 지고, 뭐 어떤 조직은 좀 마찰이 돼가지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골극이 형성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허리가 조금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냥 뭐 좀 아픈 수도 있죠. 뭐 저리다 말고 그래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는. 아주 빠르게. 우리 무릎도 무릎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이 닳았다 하면 되게 심각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허리는 말을 제가 막 여러 번 해줘도 뭐 별로 그렇게. 맞아요. 막 쓰는 분들도 조금 많고. 네.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순간 디스크가 얇아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시점이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부터 관리를 좀 하신다면 협착증까지 진행이 그래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 진료실에서도 종종 보는 케이스긴 한데 디스크 환자분이라고 왔는데 요통은 없고 하지 방사통만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예, 맞아요. 저도 자주 보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해서 치료를 원하시지만 실제 치료는 허리까지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허리도 네. 같이 하죠. 우리 뇌에서는 다른 부의 통증이 너무 강해서 허리 주변부에 있는 통증을 이 감각, 인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리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다리에만 문제가 생기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디스크 증상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디스크의 자체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우리 허리 주변부에서 분지되는 어떤 신경의 뿌리에 이 압박을 좀 주면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이 완전히 이제 터져가지고 흘러서 밖으로 나온 경우에도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죠. 허리 자체의 통증은 오히려 사실 이럴 때 수액이 완전히 터지게 되면 의아하지만 허리 주변부 통증은 좀 줄어들게 돼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좀 줄어드는데 이 흘러나온 이 수액의 물질이 또 신경관에 어떤 염증을 좀 일으켜서 얘가 극심한 하지 반응사통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앞선 두 가지의 이유로 보통은 허리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정말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허리는 정말 문제가 없다. 근데 다리 쪽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상근 증후군 같은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엉덩이 주변부에서 신경 압박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허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있다면 하지정맥이나 혹은 동맥이 좀 막혀 있는 상황들도 같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나 다리 쪽 아프신 분들 제가 허리에 침 같이 놓으려고 하면 허리는 안 아파요 이러시면 네. 같이 받으시면 된다. 맞아요. 예, 허리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리가 아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허리 치료도 하고 다리도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뭐 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엉덩이 주변부 치료는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디스크에 짝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협착증도 그렇고. 이번에는 좌골신경통과 디스크는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좌골신경통은 사실 어떤 증상명이죠. 그렇죠. 좌골신경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속이 좀 안 좋아요. 위궤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허리로 따지면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이제 위궤양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속쓰림이 나타나요. 그건 증상명이죠. 증상명은 좌골신경통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좌골신경통이 엉덩이 주변에서 좌골신경이 내려갈 때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일은 아니다. 허리 주변부의 문제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얘를 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네. 이름이 될 수는 없고요. 좌골신경통은 그냥 저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증상명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 증상이 왜 나타났는가를 저희가 뭐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내가 엉덩이서부터 다리 밑에까지 느껴지는 어떤 저림 아니면 뭐 찌릿거리는 느낌 이런 증상 자체를 얘기한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건 질환에 해당하는 거고요. 좌골신경통은 증상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근 증후군일 때.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네. 엉덩이 주변부의 근육의 문제로 네. 다리 밑으로 증상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마치 나는 허리 디스크는 없는데 좌골신경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죠. 이럴 때는 이 고관절 주변부의 근육들을 이완을 잘 시켜주고 회복만 시켜줘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에서 요즘엔 가정용 운동기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추간판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얘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꾸리나 견인 치료를 자주 하면 무조건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분들이 이거 하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나는 이걸로 평생 내 허리 건강을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서 네. 저도 뭐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디스크를 무조건 늘려주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조금씩은 늘려주는 행위가 아까 이 디스크를 쉴 수 있는 혹은 이 주변부에 압박받던 걸 좀 풀어주는 잠시 동안 그렇게 하는 거는 이 디스크 회복을 좀 도울 수는 있겠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척추가 지금 손상이 있다고 하면 척추 주변부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지속적으로 계속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늘려놓는다. 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럼 더 이 주변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일어났을 때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 디스크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갑자기 염증이 되게 심하고 디스크 파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때는 하면 안 되겠죠. 얘를 이렇게 막 더 늘리면 네. 오히려 머슬 가딩이 생겨요. 통증이 심하고 이 염증이 있는 상황이면 예민해지거든요. 조직 주변부가. 얘를 이렇게 과도하게 늘리게 되면 반사작용으로 긴장을 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스크 압력을 더 높이게 되죠. 그러면 허리가 막 더 뻣뻣해지고 막 뭔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네네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는 뼈가 좀 약한 분들이라고 하면 몸무게 그대로를 거꾸로 매달아서 아주 장시간 있으면 이 뼈와 뼈 사이에서 늘어나다가 아주 작은 크랙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고밀도가 낮거나 뼈가 약한 분들은 안 좋겠네요. 네, 아주 미세골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했을 때 거꾸로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다 뻘개지거든요. 네, 어지럽고 조금. 그래서 이 압력이 얼굴 쪽으로 다 막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뇌혈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녹내장 같이 네. 안압의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게 이건 척추랑 관계없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30도에서 60도 정도로 완전 90도 이렇게 거꾸로 말고 네. 좀 가벼운 수준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잠깐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이 거꾸리를 그 아파트 헬스장에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요통이 생겨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허리 주변부를 잡아주고 있는 연부 조직들이 손상받아서 생기는 통증인 거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그것만 하면 허리가 좋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 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주변에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도 분명 조금은 있지만 네. 그보다는 약간 우리 스트레칭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조심해서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디스크가 터졌어요. 우리는 디스크의 이제 비수술 치료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이게 디스크가 터졌는데
수술을 혹시 안 할 수도 있나요? 어려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도에 따라 다르고 네. 뭐 의료진들이 MRI를 보고 판단할 주제이긴 하나 통증이 크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네. 디스크가 알아서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팽창했다가 주변부까지 완전히 터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를 하는 기전이 있어요. 자연 치유 기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탈출된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크기를 좀 줄이거나 네. 얘들을 없애고 자연적으로 흡수하게 돼요. 이거는 뭐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무조건 모든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약간이라도 튀어나온 건 다 수술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쉽게 좀 비유를 들면 우리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요. 아주 좁쌀처럼 작게 올라온 여드름은 관리만 잘 해도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종기처럼 저 피부 깊숙이 막 굵직하게 이렇게 올라온 염증들은 좀 째고 안에 있는 것도 좀 빼내고 약간의 이 외치를 좀 하면 네. 도움이 되거든요. 디스크도 똑같습니다. 정도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지만 아주 가볍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통증이 크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 조직들을 흡수해내게 돼요. 이게 디스크가 터졌다고 무조건 통증 강도가 엄청 세고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작위로 우리가 허리 주변부의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MR을 촬영했더니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MR상 디스크에 문제가 보이더라. 디스크가 있더라. 이런 이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모든 디스크 질환이 다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탈출된 디스크가 흡수되는 과정은 네. 주변부에서 손상된 조직이 복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염증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요, 주변에서. 네. 이 주변부로 신생 혈관들도 만들어지고 세포들 중에서 이런 면역에 관련된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조직들을 다 이렇게 먹겠죠. 그리고 효소들로 분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기전이 있다는 거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면역 상태가 좀 좋아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잘 일어나겠네요. 네. 근데 그럼 그렇다고 모든 디스크가 알아서 잘 회복하니 몇 번이고 손상을 받아도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디스크가 과도한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릴 때의 싱싱한 디스크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리 건강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무릎의 연골처럼 허리의 디스크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아껴 쓰자. 아껴 써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죠. 요통이 심할 때 허리 보호대를 차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선생님? 이거는 뭐 yes, no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세모죠, 세모. 세모. 왜 세모일까요? 예, 급성기 때라면 무조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급성기라고 하는 거는 통증이 일어나는 초기, 그러니까 염좌가 일어났을 때 혹은 디스크 증상이 빵 일어났을 때 초반부는 보호대의 도움을 받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거의 필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호대에 우리가 이제 의존을 하거나 네. 보호대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네. 그건 오히려 이 이점보다는 좀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초반부에만 선택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게 네.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허리의 움직임을 좀 적게 만들기 위해서 보호대를 찬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 드시는 분들은 이 허리띠 많이 차시거든요. 네. 그 허리띠 차시잖아요. 맞아요. 그 해보신 분들이면 좀 이해를 할 텐데 그거 찬다고 막 허리 움직임이 과도하게 막 제한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뭐에 도움이 되냐? 우리 복압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복압을 높여주는. 허리 관절의 건강에 있어서 복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복압을 좀 높여주면 그 자체로도 허리 주변부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동작도 약간은 좀 제한해주니까 너무 과도한 동작, 과전만이나 과후만이 안 일어나게끔 보호를 해주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벨트를 한 것 자체로 네.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줘요. 내가 내 주변부 허리에 무언가 좀 감겨져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안정감도 주고 너무 과도한 움직임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경각심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로 초반부에는 좀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기별로 좀 다른 거네요. 급성기에는 좀 착용을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때까지는 굳이 찰 필요는 없어요. 급성기라 하더라도 많이 움직이는 상황, 낮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보호를 좀 해주시고 쉬어야 될 때, 누워있을 때 이럴 때는 푸셔도 괜찮습니다. 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급성기가 지나고 난 뒤, 뭐 적어도 통증이 처음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난 뒤라면 그때는 차지 않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그쵸, 빼야죠. 네. 슬슬. 코어 근육이라고 우리 자세 유지를 해주는 이 얇은 근육들이 네. 이 주변 지지에 의해서 오히려 기능을 안 하니까 우리 몸은 안 쓰면 점점 퇴화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신 지탱을 해주니 이 근육 입장에선 나는 그럼 일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해두게 되면 이 주변부의 혈액순환을 좀 저해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장기간 늘 허리 보호대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오래 하시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기가 생기는 분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순환을 저해하긴 하니까 잠깐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허리 보호대는 시기별로 잘 선택해서 쓰자. 세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허리 디스크 완치했다. 들어보셨나요? 허리 디스크를 완치했습니다. 디스크를 완치한 후에는 재발이 없나요? 참 어렵죠. 비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비염의 완치가 있나요? 다 나은 것 같았다가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오면 심해지기도 하고. 네. 뭐 점막계 질환은 사실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디스크의 완치라는 개념은 사실 통증이 없다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네, 안 아프다. 예, 그러면 디스크가 완전 옛날처럼 싱싱하고 통통하고 건강하냐? 그건 참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찢어진 청바지를 우리가 꿰맸어요. 그렇다고 얘가 새 청바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꿰맨 청바지죠. 맞죠? 네. 그래서 디스크도 한번 손상이 난 조직들이 완전 옛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치는 그런 개념은 좀 없다. 그러니까 완치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기 완전 옛날처럼 건강한 조직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완전 원상복구가 되진 않지만 네. 기능적인 회복, 우리가 통증 없이 네. 일상생활 안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냐?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허리가 여러 번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아플 때만 좀 치료받고 끝. 뭐 어차피 또 아플 때 그때 또 치료받지. 아니에요. 한번 손상이 난 조직은 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행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거는 통증이 없는 상태,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뭐 그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완벽한 조직 상태, 아주 쌩쌩한 디스크 상태 이런 거는 아니다. 돌아가기 어렵다. 결국 관리의 차원인 것 같아요.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면서 다시 통증이 올라오지 않게 막는 거.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의사 부부로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허리 디스크 환자를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뭘 어떻게 치료하세요? 침 놓죠? 침 치료가 거의 이제 기본 베이스죠. 허리 주변부 근육이나 조직들의 침 치료를 하거나 네. 손끝 발끝에도 침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약침을 쓰기도 하고 네. 정렬 상태 보고 추나를 하기도 하고. 저 맨날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맨날 골반 삐뚤어졌다고. 걸음을 추나도 어떻게 걸으시는지. 침도 놓고 약침도 놓고 추나도 하고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한약도 쓰고. 한약 복용도 할 때가 있죠. 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한의학적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논문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침 치료,
침 치료는 사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치료인데 이 침이 맞고 나면 안 아프단 말이죠. 침 치료를 하고 나면 네. 통증이 줄어든다. 그렇죠. 맞죠? 너무 네. 그렇죠. 초반에 조금 급성기 환자분들은 한 3일이나 5일을 연달아 오게 하는데 하루하루 볼 때마다 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침만 맞아도 좀 통증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냅둬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냥 쉬셔도 좋아질 걸. 내가 또 괜히 침까지 났나? 하지만 침 치료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공격하시죠? 공격이 아니고 그냥 네. 일반적인 시선에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뭐 논문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검증된 논문들 중에 이 침치료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마라는 곳에 소개된 24년도의 최신 주국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허리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로 인한 만성적인 좌골신경통에 침과 가짜침 치료로 무작위 임상시험을 한 논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침을 놓고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는 가짜 침을 놨네요. 네, 네. 이 가짜 침이라는 게 좀 웃길 수 있는데 샴 아큐펑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침은 실제로 피부층을 뚫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비침습 바늘을 사용했다고 해요. 뭉툭한 끝을 그리고 우리가 경혈, 혈자리라는 곳에 놓는데 그게 아닌 곳에 자침을 했다. 그러니까 혈자리 말고 그냥 아픈 주변부에 침습은 하지 않고 자극을 좀 해봤다. 네, 비경혈 부위에 비침습적으로 그냥 자극만 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 놓다 보면 찌릿하거나 우리한 그런 듣기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가짜 침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침과 가짜 침을 설계를 해서 네. 중국에서 6개의 대형 병원이 참여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 220명을 모아서 진짜 침을 110명, 가짜 침을 110명. 딱 반으로 쪼갰어요? 네, 쪼개서 4주 동안 10번 침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환자 본인은 누가 진짜 침인지 가짜 침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계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해봤더니 네. 논문을 보니까 통증이 확실히 진짜 침을 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감소가 됐다. 네. 2배 정도 감소가 됐다. 네네. 통증 감소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떨어졌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침을 놨을 때가 네. 가짜 침을 놨을 때보다 네. 통증 점수가 2배 정도 떨어지더라. 네. 그리고 이제 기능 회복, 이 ODI라고 하는 이 측정하는 검사표가 있거든요. 이 10가지 항목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역시 조사를 합니다. 이 허리 기능이 좀 괜찮은지 일상생활에서 허리 움직임들에 대한 그 설문을 통해서 또 체크를 해봤더니 얘도 역시 진짜 침 맞았던 그룹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리고 1년, 우리가 치료를 지금 10번 한 거잖아요. 네네. 4주 동안. 네. 근데 1년 뒤까지도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 시술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치료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면 손해다. 그래서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이 만성 좌골신경통 환자한테 확실히 이 침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적어도 1년은 유지된다. 맞아요. 이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네. 확실히 좀 통증에는 침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또 새로운 논문이 있네요. 이 논문은 이 로우 백 페인,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의 베놈 아큐펑처네요. 네. 그러니까 비베노 이제 아큐펑처. 우리가 많이 쓰는 봉동약침에 네. 대한 연구네요. 네네. 얘는 시간도 되게 길게 우리 9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연구 결과 64편을 분석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러면 환자가 1,300명 정도 네. 이제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냈더니 허리 디스크 증상에 이 봉약침 치료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 네, 통증도 낮아지고. 그래도 기능장애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침도 그렇고 약침도 그렇고 사실 허리 디스크 증상에 도움이 된다. 네. 반드시 수술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수술한다고 무조건 허리가 또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사실 최후의 수단이지. 이런 비술술적인 요법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사실 논문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해당하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원래 예전에, 지금은 다들 추나요법이라는 걸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추나요법이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아니었어요. 비교적 최근에 뭐 한 10년 이내로 추나요법이라는 게 급여로 좀 전환이 됐죠. 그리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이 급여 진료로 전환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 근거 자료로 활용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에 올라가기도 했고, 설명을 드리면 추나요법을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아큐트 급성 요통이 아닌 그냥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 단계에서의 이 허리 통증에 있어서 우리가 추나요법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총 194명의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해서 6주 동안 치료를 했고요. 얘는 이제 6개월 동안 그 이후로 관찰을 좀 했습니다.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 추나요법을 해서 6주면 총 뭐 10번에서 18번 정도로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6주간 평가를 좀 했더니 모든 지표에서 추나 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훨씬 좀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통증 지수나 다리 저림이나 허리의 기능적인 어떤 불편감이나 환자 만족도나 전부 다 추나 치료를 안 한 그룹에 비해서는 한 그룹이 좋더라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합적으로 침도 놓고 약침도 하고 추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치료가 하나씩 네. 쌓여가네요, 스틱이. 네. 이런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건강보험이 완전히 된 지가 채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아마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해서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다 추나 진료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침치료, 약침 치료, 추나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한약 치료도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통증의 진통제, 근육 이완제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한약을 허리 디스크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한약은 뭐 뭔가 힘없을 때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약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소화 안 될 때 소화제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통증에도 한약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왔거든요. 네. 얘는 시스테믹 리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어떤 이 논문의 유형 중에 하나죠. 그냥 단일 연구가 아니라 일어났던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이 문헌적인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좋은 여러 사례 논문들을 다 수집해서 이 독활기생탕이라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논문이네요, 보니까. 네네. 얘는 독기생. 펀메드, 뭐 매드라인 등의 뭐 해외 데이터베이스 4곳, 그리고 중국 내 데이터베이스 4곳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이 독활기생탕과 관련된 문헌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가 하는 역할을 알 수 있었다. 핵심 기전이 디스크 퇴행과 이 주변 조직들 세포의 사멸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독활기생탕의 5대 양리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뒀는데요. 네. 염증을 좀 막아요. 그래서 디스크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이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에 사실 염증은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고 자꾸 반복될 때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변부 조직들의 재생이나 회복이 원활하게끔만 잘 도와주면 염증 반응이 조금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 신호를 조금 줄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조직 손상이 너무 일어나지 않게끔도 막고요. 그리고 손상된 연골 조직의 재생을 돕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디스크 조직에 이 여러 태들, 이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애들, 맞아요. 섬유륜. 얘네들의 회복도 돕는다고 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독활기생탕이 이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일은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렇긴 하죠. 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연구된 결과이다 보니까 확실히 허리 디스크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나요법도 알아보고 한약도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 지금 시리즈네요. 그렇죠. 침약, 침추나 한약. 약침, 추나, 한약 네. 다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받으면 좀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진료잖아요. 네네. 우리 침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약도 건강보험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 한약은 비급여 진료인데요. 지금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다 라고 하면 한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조직 재생이나 뭐 허리 주변부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결국에 치료를 진행하다 하다 마무리는 사실 운동이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계속 치료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70% 정도 회복이 돼서 100%까지 채우려면 그때는 이 척추 주변부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척추 위생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이 스튜어트 맥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도수 치료나 통증을 치료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스승 같은 존재신데 네네. 네, 이분이 이제 얘기한 척추 위생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 뭐가 있냐? 허리를 숙이는 동작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굽히는.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가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힘이 발생하게 돼요. 어렵게 우리 쉐어 포스라는 우리 중력의 가로로 허리가 위치하게 되면 디스크나 주변 조직이 견디기 어려운 힘의 종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는 행동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직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자기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조금씩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동작들은 조금씩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일 1번의 원칙입니다. 통증이 유발되는 동작을 하지 않는 거. 네. 이게 척추 위생의 1번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도 각도가 있어요. 요추는 적당히 전만, 흉추는 적당히 후만, 네. 경추도 적당히 전만. 네. 이런 각도가 있는데 이런 각도의 중립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 네. 제일 중요한 운동적인 개념으로는 힙힌지가 있어요. 고관절을 접는. 것처럼. 네. 근데 이런 걸 사실 제가 또 일어나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네. 나중에 보여주시죠. 힙인지 잘하시니까. 관련된 영상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고 운동을 알려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우리 퍼스널 트레이닝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척추의 중립인데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립을 좀 지킨다. 그리고 복부의 긴장감을 약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복강 안쪽에 이 압력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전만 이 허리를 앞으로 꺾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후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중립을 잡자.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는 게 척추 위생의 두 번째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의 운동을 강조하는데요. 네. 세 가지 빅3 코어 안정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네. 어떤 자세일까요? 얘는 이제 컬업, 그 다음으로는 옆으로 하는 브릿지. 사이드 브릿지. 약간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요 사이드 브릿지. 그리고 버드독이라는 자세. 유명하거든요.
네, 우리가 맨손으로 운동할 때 보면 이 버드독 자세를 많이들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코어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동작당 10초씩 뭐 한 5세트 이렇게 하면 네. 한 1분이면 한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3분이면 여러분들의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해볼만 한데요. 그리고 이 맥켄지 신전 운동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진료할 때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 신전이라는 동작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허리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또 일일이 알려드리기 어려우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서부터 한 주먹 3개 정도? 너무 과도한 높이로 신전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아주 약간만 살짝 상체를 든다 정도로 신전을 해주시는 거는 디스크 회복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맥킨지 운동은 디스크를 회복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맥길의 그 3가지 운동은 코어 근육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좀 안 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하실 때 너무 과도한 통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바로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되고, 통증이 비교적 없을 때는 앞서 알려드린 이 3가지 동작을 짧게 3분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보시고, 요통이 있을 때 조금 움직임이 가능하다 하면 이 맥켄지 신전 운동을 아주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끔 맥켄지를 알려드린 환자분들한테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구조나 상태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과도한 운동은 통증이 있을 때는 하지 말고 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네. 회복을 좀 돕는 수준으로 네.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꼭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를 이제 한의사로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침, 약침, 추나, 한약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 혹시나 아직도 모르실 수 있는 이 이제 좋은 첩약건강보험이라는 시범 사업도 같이 추가로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척추 위생에 관한 내용도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마지막 한마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예전에는 디스크 환자들은 무조건 침대에 눕혀서 가만히 있어라 2주 동안. 이게 어떤 권고사항이었거든요. 네네. ABR이라고 하는데 네. 얘가 이제 조금씩 또 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무조건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떤 것들을 권고하냐면 네.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활동은 좀 해주는 게 회복 속도를 더 높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척추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무조건 진통제만 먹고 주사만 맞고 침만 맞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더 생활 안에서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디스크를 관리해 나가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자라는 목적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전달 드린 것 같나요? 환자분들께?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그런 한 건 3시간을 드려도 부족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